하나투자증권의 최윤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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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게 매주 사실 출연이시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죠. 사실 이게 뭔가 주제를 찾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게 매주 뭔가 30분 네, 정도 네. 얘기를 할 네. 주제를. 또 뭔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 이제 유용한 정보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매주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 게 약간은 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새로운 주제여야 되는 네, 면도 있고 네.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맞아요. 없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주중에 출연하시는 분들이랑도 될 수 있으면 겹치면 안 중복을 되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네. 주제 선정이 약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유, 그런 것 어떡해. 치고는 예. 사실 거의 뭐 항상 되게 좋은 내용으로 맞아요. 가져와 주셨기 네, 때문에 두 분이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저희가 뭐 저는 아무것도 네, 안 한 할 것 게 같아요, 없는데. 팀장님. 네.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은 네. 디지털 자산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제일 많이 어, 고르는 종목 맞아요. 중에 하나가 이제 서클이거든요. 근데 서클이 최근 한 몇 달 정도 지금 주가가 눕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이제 뭐 나름의 설명도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집중적으로 전반부에는 아마 서클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있길래 좀 서클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차가워졌다고 네, 생각을 해봐야 아까 될까요? 두 분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서클에서 주요 수익원에 대한 우려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요 수익원이라 함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준비 자산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안전 자산인 이제 미국채다. 이런 거에 담그면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 수익 같은 거를 저희가 준비 자산 수익이라고 부르고 보통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포함해서 얘네의 어떤 주요 수익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뭐 몇 달간 이제 앞으로 서클이라 이런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수익원이 조금 앞으로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서클에 대한 주가라거나 뭐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전망도 조금 부정적인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막 이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워낙 뭐 코인베이스나 뭐 타 기업에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뭐 이미 아는 얘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 힘겨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건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그게 아마 최근 이슈는 아니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서클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향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특히 5월 중순에 뭐 하이퍼 리퀴드,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 간의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나온 서클의 향후 어떤 주요 수익원 말씀드렸던 준비금 수익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5월 중순에 있었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이제 하이퍼 리퀴드는 참고로 이제 대표님께서도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거래소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메이저 플레이어 중 하나인데 얘네 자체도 쌓여 있는 USDC가 거의 한 5, 6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량 비중으로는 거의 한 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USDC가 거래가 되고 있고 쌓여 있는데 이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코인베이스가 하이퍼 리퀴드에 이제 쌓여 있는 이런 5, 60억 달러에 대한 이제 USDC에서 나오는 운용 자산 수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금 수익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운용하고 관리하는 소위 트레저리 디플로이어라고 해서 물론 영어라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끼시겠지만 이제 트레저리 그러니까 그 USDC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겠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도 뭐 최근에 5월쯤에 이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USDH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겠다. 요런 거 플러스 유동성을 USDC로 일원화하겠다.
그리고 공식 기축 자산으로 이제 USDC를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발표가 된 내용이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운용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USDC 준비금 수익을 선취는 하는데 그중에 이제 90%를 하이퍼리퀴드한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서클도 물론 그 중에서 인프라 역할은 맞습니다. 역할은 맞고 이제 서클 자체도 이제 하이퍼리퀴드 토큰, 티커는 HYPE인데 이 하이퍼리퀴드 토큰을 뭐 50만 개인가요? 이걸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서 검증자로서 뭔가 입지를 다지고 생태계 내에서 역할을 이제 좀 공고히 하겠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사실은 이 60억 달러라는 USDC에 대한 이제 운용 수익은 사실은 서클이 가져가지 않는 거니까 네. 앞으로는 뭔가 이런 유통 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서클이 가져가야 됐었던 준비 자산에 대한 몫을 좀 이제 유통 전략 차원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뺏겨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덜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약간 JP 몰건에서 나온 요게 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조금 화제가 되면서 서클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한번 예. 봐주세요. 원래 서클이 처음 시작할 때는 워낙 일천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도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큰 거래소였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유통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서클이 USDC 발행해서 얻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거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네, 맞습니다. 떼줬습니다. 네. 떼줬는데 이게 너무 많다. 지금 서클이 체급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뭐 너네 없어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등장한 신흥 강자인 하이퍼리퀴드가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또 수수료를 지금 받아가는 약간 그런 양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JP 몰건 같은 데서는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은 USDC 유통을 위해서 음, 여러 가지 플랫폼별로 이런 전략을 경쟁적으로 취하는데 네. 사실은 이 유통을 위해서 채택한 전략 자체는 자기네 준비금 수익을 약간 덜어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걸 약간 죄수의 딜레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퍼 리퀴드뿐만 아니라 향후에 만약 이런 비슷한 어찌됐건 선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비슷한 딜이 나중에 뭔가 유통 쪽에서 또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서클이 가져가야 되는 준비 자산, 그러니까 주요 수익원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조금 다시 이제 서클에 대한 주가나 뭐 이제 마진에 대한 뭐 방향성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좋아지기보다는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 아닌가요? 앞으로 또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 나오고 하면서 수수료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이게 또 재계약에 대해서 8월 18일인가요? 아, 그때 예. 이제 코인베이스랑 지난번에 오픈 USD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하이퍼리퀴드나 이런 선행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 USD의 참여사로 코인베이스가 애드가 되면서 코인베이스가 뭔가 협상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이제 뭐 대한카드나 이런 게 있다고 쳐도 이제 USDC를 쉽게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USDC는 지금 주요 디파이라거나 뭐 거래소라거나 네.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블록체인 간의 어떤 유동성 측면 그리고 사실 미국 내에서 지니어스법 제정 이전부터 사실 규제의 선점 효과를 누렸던 양대 산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USDC의 어떤 이런 선점 효과를 가진 자산이라는 특징을 감안했을 때도 코인베이스가 뭐 이거를 쉽게 놓고 뭐 협상력을 뭐 많이 뭐 할 거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재협상 과정에서 이런 배분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조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좀 약간 의외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서클이 조금 가비의 입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한 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만 하이퍼리퀴드가 또 워낙 압도적인 네. 플랫폼이기는 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후죽순 뭐 몇 주 전에 나왔던 OUSD라든지 경쟁자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서클 전망을 조금 계속
안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는 사실은 너무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일단 USDC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굉장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양대 산맥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미 유동성이나 그 다음에 뭐 미국 내에서는 특히 규제 선점 효과가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건 이제 경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 스테이블 코인 법 제정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쪽에 이제 규제 기준이 좀 마련이 됐고 그거랑 맞물려서 전에는 약간 사실상 불가능했던 미국 내의 발행이 열리면서 이제 뭐 경쟁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규제 준수형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클이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USDC의 정말 뭐 입지가 흔들릴 거냐? 그거는 아직 단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네. 면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냐면 네. 서클이 지나치게 크립토 집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네. 코인을 우리가 막 얘기를 할 때 유튜브에서 보통 뭐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마치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근데 그 포션이 절대적인 크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커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나 이런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 분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협상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급 결제 쪽의 어떤 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요. 네, 네. 서클이 더 강력한 갑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조금 잿빛만은 아니고 앞으로는 좀 좋아질 확률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서클이나 USDC 볼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뭐 특별한 지표나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있을까요? 네,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서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USDC 뭐 유통량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전반적으로 이제 2개월째인가 이제 계속 이제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건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 내에 약간 분위기가 냉각된 거에 따른 거지 뭔가 USDC 특유의 뭔가 유통량이 USDC만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서클에 이제 뭐 큰 영향을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유통량이라는 거는 뭐 활용도 이게 어찌됐건 이제 준비자산 수익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뭐 요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이건 지표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있을 8월 18일에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제 재협상을 할 때 과연 얼마나 내주게 될 거냐, 내주게 되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 거냐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좀 지켜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8월에 재협상 결과가 어떻게 네, 나오는지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결국에는 이 재협상 결과가 하이퍼리퀴드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리퀴드 딜이 만약에 다른 뭔가 진짜 USDC를 어느 정도 보유한 유통 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내줘야만 이제 USDC 활용 전략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 비슷한 딜이 또 나온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주수익원에 좀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정도 이제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서클 얘기하면서 굉장히 간접 흡연하듯이 하이퍼리퀴드 얘기 엄청 했는데 계속 나오네요, 진짜. 네. 예. 여기도 요즘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예전보다 한 달 정도 전보다는 좀 눈에 띄게 조정을 받았고요. 네. 뭐 여기는 주요한 하이퍼리퀴드 보통 저희가 고래라고 부릅니다만 주요한 보유자 한 명이 그걸 다 털고 나가는 어떤 정황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네. 약간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네. 최근에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HIP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냐면 하이퍼리퀴드가 아까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거래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HIP라는 거는 하이퍼리퀴드 개선 제한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뭔가 네이티브 토큰 표준이라거나 뭐 무기한 선물 배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HIP4라는 뭐 아웃컴 트레이딩 그러니까
예측 시장 배포에 관련된 아. 제한인데 네. 물론 아웃컴 트레이딩은 이미 하이퍼리퀴드 상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비허가성으로 이제 예측 시장을 여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비허가성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기존에는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게 네트워크상에 검증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검증자들이 사실 건별로 예측 시장을 뭐 요건 열어도 된다 하고 승인하고 투표를 기반으로 뭔가 배포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구나 이제 배포자가 뭐 예측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준다. 오. 요런 이제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 이 해당 기능, 이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아직은 이제 메인넷에 이제 출시는 안 됐는데 네. 이제 계획으로 이제 주말인가요? 주말에 이제 X상에 이제 하이퍼리퀴드에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뭔가 듣자마자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게 아무나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거냐면 너무 중앙화에 좀 약간 익숙한가 제가 봐요. 저기 저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HIP4잖아요. 예. HIP3가 있어요. 근데 하이퍼리퀴드가 원래 네. 이렇게 무기한 선물 상품이 굉장히 많은 거래소잖아요. 네. API3가 뭐냐면 하이퍼리퀴드의 이 무기한 선물 엔진이 있어요. 네. 가격 매칭해주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굉장히 네.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떼어다가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HIP3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만약에 제가 나도 뭐 뭔가 좀 무기한 선물 거래소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견적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개발자도 뭐, 예, 필요하고 개발자도 돈도 필요하고 모두 뭐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하이퍼리퀴드의 이 엔진이 검증된 엔진을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와, 예. 근데 대신에 이제 뭘 하이퍼리퀴드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치 사서 스테이킹을 하거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리퀴드 네. 쪽에서는 하이프 토큰의 수요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의 기술적인 우수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 HIP3라고 3. 해서 사실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야, 네. 저걸로 거래소 차리려면 얼마 있어야 돼? 뭐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면 거래소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되게 싼 금액이거든요. 예, 어쨌든 거래소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HIP4는 이거를 예측 시장을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근데 HIP3는 그래도 뭔가 만들려고 하면 거래소를 100억에서 200억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예, 왜냐면 돈이 100억에서 200억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HIP4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 아마 나와봐야 50만 알겠지만. 스테이크, 50만 하이퍼리퀴드 코인이. 아까 말씀하신 하이퍼리퀴드 토큰 또는 그래서 하이퍼리퀴드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HIP3랑 되게 뭔가 요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킹하고 6개월 이제 락업을 해야 되고 언락을 하려면 그러니까 언스테이킹을 하려면 언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스테이킹을 안 하는 행위.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안 하려면 이제 그동안 이제 열어놨던 미정산된 시장을 다 정산해야 되는 부분. 네. 요건 이제 사실은 HIP3랑 되게 비슷한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기존에 뭔가 무기한 선물 쪽에서 만들어졌던 제안을 어느 정도는 HIP4 그러니까 예측 시장에 좀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네.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나오자마자 약간 굉장히 시도하실 것 같은데. 예측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거 한국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면 도박법에 걸리거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거 도박법으로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몇몇 분야를 제한해 놓긴 했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CFTC 관할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는 사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무턱대고 하지 못하게 해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확한 법인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자기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이프 50만 개 스테이킹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예치만 해두면
내가 이걸 만들고 사람들이 나의 이제 그 플랫폼에 와가지고 그렇죠. 예. 막 뭐 예측도 해보고 그 수수료를 또 받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게 특정 그리고- 국가에 또 이제 막 신기하네. 소속되어 네. 있을 필요도 없는 네.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슬래싱이라고 해서 예컨대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아웃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런데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산이 네. 뭐 일주일 내외 안 된다거나 음. 뭔가 오. 약간 좀 시장 정의를 좀 뭐 허술하게 한다. 네. 이런 사실은 그게 이제 악의적인 행위로 분리가 되니까 뭐 네트워크상 이제 슬래싱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되게 많은데 요거도 뭐 요런 뭔가 일주일 내에 정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슬래싱이라고 해서 뭐 이 자금의 일부를 이제 몰수 50만 개 네. 스테이킹 해놓은 거 중에.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몰수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책임도 있고 사실 이제 어떤 게 막 너무 막 누구나 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검증자들이 아예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표준화된 서식 이게 영어로 뭐였는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표준화된 서식에 대해서는 검증자들이 승인을 해두면 이 서식에 맞춰서 배포자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배포하는 주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산하는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6개월 스테이킹 락업 해놔야 되는 조항들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슬래싱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만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또 그리고 그에 네. 따른 이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네, 상품을 내놓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소비자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차피 써야 되는지. 이 사업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는 분위기고, 네. 그럼 결국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음.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측 시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HIP3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네, 이게 어쨌든 무기한 선물이라고 네. 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예측 시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실 이 하이프의 수요 자체는 상당히 이 예측 시장이 성공한다고 하면 예측 시장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 네. 걸쳐서. 맞아요. 그러면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질문을 되게 확실히 대표님이 되게 이렇게 똑똑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항상 그 전제가 붙죠. 이게 이런 거 뭐 비허가성 여는 거 다 좋은데 네. 여기에 정말 예측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개설이 붙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대로 정말 성장하면서 이게 수요가 따라 붙는다. 음. 그러면은 정말 사실은 이 하이프라는 토큰의 스테이킹과 예측 시장 성장을 연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50만 하이프 스테이킹 하는 이 배포자들이 정말 많아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 토큰 수요랑도 연결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퍼 리퀴드 자체적으로 이제 토큰 바이백도 있고, 네. 이제 토큰 가격에 이제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예측 시장과 맞물려서 정말 이게 수요가 많이 나온다? 저는 수요가 상당 부분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워낙 예측 시장 자체가 뭐 간단한 예로 뭐 요번에 월드컵 스페인 우승에 대해서도 정말 몇백억 달러가 베팅이 됐듯이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수요가 이제 붙을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 시장 성장과 스테이킹 수요가 이제 맞물리면 이제 토큰 공급과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좀 이제 수혜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태까지 사실 하이퍼리퀴드 사용해서 뭐 예측 시장 하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시장 자체가 또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게 얼만큼 수요가 나오느냐는 결국에 그 예측 시장 안에 이미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 뭐 폴리마켓도 있고 칼시도 있고 이미 그 예측 시장 이벤트가 워낙 무궁무진한데 그게 그쵸.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만큼 이제 끌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그렇게 비허가성으로 연다는 거에 대해서도 하이퍼 리퀴드 측에서는 이게
예측 시장 자체가 이벤트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문을 여는 거다라고 문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되게 긍정적인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얼만큼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네. 지금 하는 곳들을 보면 그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뭐 크라켄이나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들에서도 굉장히 하고 싶어해요. 근데 네. 그 큰 플랫폼들도 자체적으로 예측 시장을 만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못 하고 있었군요. 일단은 칼시나 맞아요. 뭐 이런 네. 거를 그대로 이렇게 떠다가 그냥 네. 이식을 합니다. 자기 플랫폼에. 아, 겉모습만 바꿔서 새로운 포장으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파트너십 자체는 공개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칼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여기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경쟁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칼시 혹은 뭐 폴리마켓 그리고 이제 하이퍼리퀴드 HIP4를 사용하는 네.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신규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HIP4, HIP3가 좋은 게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더북이 거의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뭐 공유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공유가 돼요. 아, 그래서 예. 어 굉장히 좀 명확하고 오픈돼 있고 트랜스페런트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아요. 유동성이. 아, 유동성이 많아서 그 사실은 그 거래소는 그냥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유동성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고 누가 원하는 또 가격에 사주고. 살 수 네. 있어야지 그 거래소가 인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무허가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허가 구조였는지 무허가 구조였는지 했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다른 예측 시장들은 무허가는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항상 뭐 담당하는 뭐 그런 부서가 있고 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검증자들이 이제 건별로 승인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은 좀 이제 배포자 그러니까 어느 서식에 준해서 이제 개설하고 이제 책임을 지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허가 쪽으로 간다는 건데 기존의 폴리마켓이나 칼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왜냐면 허가형일 궁금한 거예요. 게- 이게 아. 무허가가 뭐냐면 네. 말씀하신 조건 있잖아요. 스테이킹 몇 개. 그리고 음. 뭐 네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무엇을 사실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하이퍼리퀴드에서. 네. 그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 이제 다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죠. 네, 저도 여쭤봤던 이제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인 측면에서 네. 사실 굉장히 좀 메리트가 편한데 있다. 하면서 네.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그렇죠. 그런 거래소들도 그리고 이제 네. 무엇보다 하이프 토큰과 지금까지 사용되던 USDC라든지 이런 좀 유동성이 높은 그런 에셋들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뭐 칼시 뭘 떠다가 만들면 이거 USD로 결제시킬 건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고 네.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리퀴드도 좀 그런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시는 네. 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걱정하셨지만 굉장히 알찬 내용.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맞아요. 서클과 하이퍼리퀴드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